중국이 R&D 투자를 얼마를 하냐를 봤더니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한 670조, 700조 조금 안 되는데 그것의 130% R&D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30%를 R&D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 700조 되는 것에서 R&D도 하고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국방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다 R&D 집어넣으면 이 기술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제1노련선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당사자는 일본이 가서 먼저 맡고 그 배후의 병창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한국이 해라. 이게 우리한테 지금 부여된 이제 듀티인 것 같아요. 2026년에 만약에 경제 성과가 나쁘다고 하면 2027년에 정권 이제 연장에 타당성 근거 논거가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는 5%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보다 높은 성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모닝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도 연말을 맞아서 내년엔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도 2026년에는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문가의 시작, 사실 미중 패권 경쟁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전병석 수장님 모시고 내년도 초강대국의 경쟁 양상을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죠. NSS라는 계획서도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이 문서의 의미가 뭐고 또 이 계획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문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법으로 대통령 임기에 한번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돈하고 총을 어디다 쓰냐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제 나라가 이 앞으로 5년 동안에 뭐 외교, 국방, 경제, 안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지침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장사꾼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가 안전에도 이제 거래 개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가 안보는 그 사이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였고 그것이 미국을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어가는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동맹들한테 대한 안보 서비스를 이게 유료화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1기 때도 NSS 전략이 발표됐을 텐데 지금 2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동맹 안보 서비스 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는 중국을 어떻게 이제 포위하고 압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본, 그다음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 섬들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특정을 해서 그 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들어가는 것 미국이 그것은 일단 안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제1도련선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 그 도련선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대응을 해라. 뭐 이게 이제 이번에 NSS에서 가장 중요한 뭐 메시지였던 것 같고 그 얘기는 미국이 작은 나라들의 큰형님으로서 뭘 하는 것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인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굉장히 뭐 대만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세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크게 놓고 보면 바로 미국의 그런 NSS 전략의 변화에 일본이 좀 눈치 빠르게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신임 총리가 뭐 말실수로 그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가 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도련선이라는 게 그 안에서 중국 해군이 더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은 이미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또 반대로 중국도 82년인가 류화칭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아주 유명한 제독이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안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서로가 사실은 겹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미 3대를 건조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3대 이상 더 건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으로 중국이 나오는 것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 전략의 하나로 제1도련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번에 이제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 돌연선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대응에도 변화가 있나요? 이 NSS 보고서에? 그래서 이제 NSS 보고서에 항상 이제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 국방 관련 문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하고 중국이 다 비핵화 문구를 뺐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미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이미 어떻게 용인하는 태도? 그래서 지금 이미 뭐 4, 50기의 탄도를 갖고 있는 그것을 뭐 북한의 상으로 폐기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상수로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하려는 쪽으로 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핵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강구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북핵 이슈는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오판에서 이 실수를 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해상 전략도 그렇게 변했고 중국에 대한 태도도 좀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우리 한국에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의 성격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뭐 우방 뭐 이러다가 이제 핵심 동맹국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쓰는데 거기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첨단 기술에 관한 이제 미국 동맹 그런 경제적인 경제 안보에서 동맹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제1노련선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당사자는 일본이 가서 먼저 맡고 그 배후의 병창기지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한국이 해라.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제 부여된 이제 듀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와 관련되는 쪽에서는 이건 이제 한국이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당연히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방비의 인상, 또 주한미군의 그런 주둔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비용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이번 정부로서는 모든 걸 거래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 먼저 내라. 그리고 전쟁 나면 이제 너희들이 먼저 싸워라. 이게 이제 그 정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중국이 뭐 반격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이제 큰 이슈를 두고서 먼저 본때를 보인다. 또는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직접적인 미국 공격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궁극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을 이걸 때려서 이제 충격을 주는 방법. 그럼 미국과 직접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럴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가 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이제 굉장히濃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움직였지만 중국은 거기서 불만을 품고서 미국을 직접 때린 이제 원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제 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우리한테는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격 가능성이라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뭐 다 이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예전에는 생각과 열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 쪽을 항공모함으로 시위하고 전투기로 시위하고 그것도 러시아까지 불러가지고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적어도 그런 정도의 군사적 뭐 시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죠. 대만 해협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의도적인 도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국지전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나 투자, 이제 심리 여기는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핵 추진 잠수함 승인 건이 그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한국이 책임져라는 부분의 한 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핵 추진 연료 정도 갖고서 핵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미국이 인심 쓰듯이 하나 준 것처럼 보이지만 지적하신 대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미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던 NSS의 그 빅픽처 안에서 이제 떡을 줄 놈 또는 이제 힘을 줄 놈 또 이런 것들의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지금 사후적으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도 NSS 계획이 발표됐는데 중국도 12월이 바쁘잖아요. 12월 첫째 주에 그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내년을 전망하는 어떤 비전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중국은 올해 2025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갔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2월 달에 국가급 지도자 이제 1번부터 24번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 다음번에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제 내년도 경제 업무 계획이죠.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하게 되고 거기서 내년도의 큰 그림을 잡고 나서 내년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포함한 경제 목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매년 그걸 할 때 상황 인식에 대한 뭐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과거에는 보면은 뭐 100년에 한 번 있을 뭐 그런 위기, 어려움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다가 이번에는 그런 표현은 이제 싹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중국 내부적인 단속 또 내부적인 결속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이에 한 4년 동안 그 위기론을 중국의 이제 정부 당국이 많이 강조하면서 의도는 이제 국민들의 단합이나 뭐 이제 국가적 단계를 위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이 경제가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 상황이 나쁠 때 이것이 위기 얘기를 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은 조금 빠지고 대신 앞으로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경제적 압박이나 경제 전쟁보다는 중국의 내수, 뭐 성장, 뭐 기술 이런 쪽에 이제 그 포커스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조와 기조를 좀 바꾼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5% 성장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3분기까지 5.1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뭐 한 4.78 정도면 이제 5%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금년에 그 예상대로 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고 또 보복 관세를 뭐 이제 35%씩 맞았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나빠야 되는데 수출이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 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인데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1월 달까지만 해도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선방했다. 2025년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 목표를 5% 안팎 이렇게 잡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그냥 추측이고요. 그래서 그 수치 목표는 내년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년에 5%, 내년에도 5%를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27 사이클, 2년 7년에 이제 주석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 5년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이제 3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4기 연임을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하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는 것이 그게 답인데 그렇다고 하면 2026년에 만약에 경제 성과가 나쁘다고 하면 2027년에 정권 이제 연장에 그 타당성 근거 논거가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는 5%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보다 높은 성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근 뭐 한 3년 동안 중국의 내수 경기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내수 부양에 그 거의 올인을 하는 그래서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 이슈는 최근 1년간의 상황에서 중국이 견딜만 하다. 그리고 선방했다. 뭐 이 추세로 가면은 뭐 망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대신 내수에 있어서는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그 기대만큼 이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은 그런 뭐 서방 세계로 치면 선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수 소비 쪽에다가 중국의 정부 정책의 그 무게추가 좀 쏠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정치 체제가 사실은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심이랄까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연임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뭐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뭐 서방 세계는 뭐 매주 뭐 여론조사하고 매달 여론조사하고 해서 그 반응을 보지만 중국은 여론조사가 없죠. 그러나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침묵하는 14억의 이 눈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 심리의 침체, 요게 제가 볼 때는 서방 세계로 생각하면은 여론조사가 뭐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정확한 여론의 반영이다. 근데 여기서 2021년 이후에 지금 최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민심들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뭐 무력을 쓰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수를 써서 연임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또 중국이 이미 이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여론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뭐 절대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자료에 보면은 중국이 초규모 역주기 조절이라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란 표현 대신에 이번에는 역주의과 교차주기 조절이라는 한자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중국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역주기라고 하는 것은 경기 하강 대책이고요. 이제 교차주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1년 단위의 계획이 있고 이제 중국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5년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26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5년 단위 계획이 시작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5년 계획을 하더라도 전반부의 성장률이 높고 후반부의 성장률이 낮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에서 2026 첫 번째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뒤로 갔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단기적으로도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 5년 계획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조금 높게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말씀하신 역주기 교차주기에 대한 이제 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중국 특색의 용어다. 뭐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한 거죠.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역주기 조절이라고 하면 경기 부양을 많이 하다가 이젠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작년 9월 달에 거의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다 쏟아부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규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보통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 발표하고 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를 더 갖다 보면은 오버히팅 될 위험도 있고 이제 정책 과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아마 내년 3월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 뭐 결과치로 보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부족하면 더 쏘는 것이고 이제 뭐 충분하다고 하면은 현상 유지 정도를 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경제공작회에서 나온 얘기들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 이런 문구는 이미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그 사이에 그 늘렸던 증량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게 조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작년 그 3, 4분기에 했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보고서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인 부양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계속 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수 주도의 전환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내년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그럼 중국은 어떤 데 방점을 뒀을까요? 보조금이죠. 보조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보면 전 세계 뭐 주요 국가들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80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중국은 순수 민간 소비는 한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방 뭐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소비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경제공작회에서 중국이 한 걸 보면 소비 부양을 하는데 어떤 소비 부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나온 것이 사람을 위한 투자. 도스위런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등장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양로, 그다음에 교육, 육아, 의료 요런 이제 그런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되는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게 지금 2026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키워드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건 보조금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사람들의 서비스 소비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 요걸 지금 같이 가겠다. 그리고 뭐 금년도에도 하긴 했지만 자동차나 가전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대해 주는 그 보조금 이것은 아마 내년에도 실시를 당연히 할 것 같고
만약에 경기에 효과가 낮으면 그걸 조금 더 세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좋았고 상반기에 괜찮았던 것의 이유는 사실은 중국이 노트북하고 핸드폰에 보조금을 줬던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핸드폰을 안 바꿨는데 그 교체 주기에 15%를 이제 핸드폰을 사면 깎아주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 AI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중국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했던 자동차, 가전,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IT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10년 굴기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낸 걸로 저도 이제 보는데 그럼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나요? 그래서 15차 5개년 계획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기술 중심 성장한다. 그리고 내수 중심 성장한다. 기술과 내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질 생산력 뭐 이런 말을 쓰고 미래 산업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것은 결국은 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겠다. 요게 이제 하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미국과의 첨단 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첨단 산업 말고 지금 미국도 선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양자,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가겠다. 이제 그게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중과의 무역 전쟁이 이제 뭐 더 가열되면서 중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큰 대국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역 중심으로 가는 건 이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5년은 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그래서 그 내수 중심 성장이라는 것이 이번에 문구로 들어왔고 그 얘기는 그 내수 소비 비중을 지금보다 적어도 한 20%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뭐 매년 4, 5%씩 소비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시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중국은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같은 중화학 산업이 성장 산업, 유망 산업이었다가 아마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것보다가는 이제 내수 서비스 뭐 이게 주 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관세 정책 이후 2026년에 미중 경제 갈등은 중국 측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갈등은 이건 이제 뭐 상수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크게 가져가게 되면 수출에서 오는 충격 또 이제 기술에서 오는 충격을 받아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중국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고 유예하고 이러는데 중국은 뭐 경기가 나쁘든 좋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게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거 멈추질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비는 이제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 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이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이거 정말 무섭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중국이 R&D 투자를 얼마를 했냐를 봤더니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한 670조, 뭐 700조 조금 안 되는데 그것의 130% R&D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30%를 R&D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비중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GDP 대비도 올라왔고 절대 금액은 당연히 커졌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 한 700조 되는 것에서 R&D도 하고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국방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다 R&D 집어넣으면 이 기술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기술과 내수 소비는 이건 투트랙으로 한다. A is one thing, B is another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사회주의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강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이제 그게 우리가 조금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미국도 AI나 이런 쪽에 정부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정부가 지분을 가지려고도 하고 자,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처럼 국가 주도의 이런 산업 성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것이 이제 국유기업들이 하다가 국유기업을 계속 상장시켜서 민영화를 지금 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한 63%가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민영화가 빠른속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 상기업 중심의 경영에서 지금 정부가 뭐 인텔부터 지분 인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MP 머티리얼스 같은 전략 광물 산업에도 정부가 지분 넣는 것, 그것은 이제 거부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양극에서 이것이 서로 조금씩 이제 타협해 들어가는, 진정한 자본주의도 없고 진정한 사회주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더라도 진정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력이나 어떻게 보면 그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런 그대로 이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그 실행 속도나 규모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고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 이제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2026년에 중국 경제가 조심해야 될 가장 큰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 뭐 이제 청년 실업, 부동산 그 네 가지를 꼽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가지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특히 이제 국유기업은 뭐 국가 말을 들으면 되지만, 뭐 고용의 거의 90%를 커버를 해주는 민간 기업들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갖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나 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를 과연 이제 이걸 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중국에 1등하는 기업인 알리바바의 CEO가 뭐 최근 3, 4년 동안 전 세계를 또 돌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업가들의 마음속에 그 신뢰인데, 그 문제를 그 내년에 어떻게 이제 푸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작년 9월, 금년 1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과 이제 중요 민간 기업 17개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민영 기업들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알리바바의 마윈이 거의 4년 동안 언론에 안 나오다가 언론에 나와서 이제 액션도 하고, 또 이제 뭐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것의 한 3배를 이제 국가 정책에 맞춰서 AI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 기살리기, 이제 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은 뭐 일본은 아직도 캐시온이지만 중국은 완벽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어디를 가도 현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건데, 이 핸드폰의 결제를 알리바바와 탄센트가 그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알리바바 탄센트가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의 내수 소비는 쉽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돼버린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이제 자세로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의도가 고성능 칩을 줘서 중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찔끔 맛배기로 주면서 분위기 좋게 하고 뭔가 이제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것의 의미지, 이것이 전면적인 해제나 이것은 뭐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스톱시킨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거의 절반 3분의 2가 라인을 세워야 돼요. 히토리 싸움에서 이제는 반도체 소재 싸움으로 이것이 이전되고, 그것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묘한 이제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65세 이상 그 인구가 2억 몇천만 명이거든요. 60세 이상이 3억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의 서재에 가면 여성분들 화장품 숫자만큼 약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중국이 최근에 보면 백발경제, 인파징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